자, 지난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제가 뭘 하다가 이제 얘기를 다 못했냐면 생존의 기술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 내용. 한글을 영어 발음만 넣어가지고 영어 발음을 이제 한글로만 넣어가지고 딩등 해가지고 예. 말씀하시기 전에는 음소거를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좀 들려서 다들 방해가 되거든요. 음소거를 다 해주셔요. 예. 보시면 항상 이렇게 챕터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 챕터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요 장에서는 요 내용이 오겠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것이다. 복잡하다. 다양성 때문에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잡한 데다가 계획까지 엉성하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계획 수립이 잘 된 프로젝트는 통제도 잘 되며,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셨죠? 계획과 통제는 같이 잘 되거나 같이 못 되거나, 계획이 잘 되는데 통제가 안 되거나 계획이 없는데 통제가 잘 되거나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확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팀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도 잘 된다. 그래서 요 얘기를 있었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리스크하다, 리스크. 이게 왜 본질적으로 위험하냐? 이 설명도 드렸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미래에 출시될 소프트웨어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불완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리스크를 잘 하려면, 관리를 잘 하려면 프로젝트 초반부터 사용자를 계속 참여시켜라. 그리고 제품에 들어가는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가 주도하는 플랜이었죠. 리스크가 드리븐하는 프로젝트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 예시는 어느 한 회사의 사례인데요. 프로젝트 플랜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할 건가, 이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들은 프로세스를 수립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의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부터 리스크를 분석해요. 리스크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따라서 플랜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석된 이 리스크를 기반으로 어떻게 품질 보증을 할 거냐, 테스트를 할 거냐, 생산 관리를 할 거냐, 매저를 할 거냐,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리스크가 주도하는 플랜이에요. 그럼 실제 예는 어떻게 되냐? 하나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 회사에서 이제 했던 하나의 사례예요. 이 하나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보면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리스크를 볼까요? 첫 번째 리스크를 보시면 REST API에 대한 향후 버전 고려한 요구사항 분석 설계가 필요하다. 3월 3일 날 리스크가 식별이 됐습니다. 3월 3일 날. 그리고 이게 상이에요. 그럼 우선순위도 4 정도 되고. 그래서 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단계 이전에 영향도를 검토하자.
그리고 인력과 일정 계획에 반영하자. 그리고 실제 개발 순서를 T나 5단계 안에서 REST API 설계 작업을 하자. 예.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동료 검토라는 단계를 이분들은 플랜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동료 검토는 보통 품질 보증 프로세스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력 및 일정 계획, 그러니까 WBS 안에 변경이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네스트 API 설계 작업도 WBS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스크 조치 방안을 수립을 한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은 T단계 때 네스트 API 설계 작업을 했다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 WBS 일정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리스크를 분석해서 이 사례에서는 품질 보증, 예. 그 다음에 일정에 영향을 줬던 거죠. 뭐 통제 계획 수립 있죠? 이 정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 사례를 볼까요? 맨 마지막 걸 한번 볼게요. 빠른 프론트 개발이 개선되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방안을 두 개를 마련을 한 거예요. REST API 설계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그 다음에 FI라고 했는데 이건 Formal Inspection이에요. 검토에 좀 더 엄격한 검토 방식, Inspection이에요. Formal Inspection.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할 때 개발팀만 아니라 구축팀도 같이 참여를 시키자. 그러면 얘는 이 체크리스트를 마련을 하자라는 계획으로 풀려야 되고, 그 다음 이 인스펙션, 동료 검토의 강력한 엄격한 방식인 이 인스펙션을 할 때 구축팀이라는 타부서 멤버를 참석을 시켜야겠죠. 이것이 이제 계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월 15일 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구축 운영팀 멤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리뷰를 했다. 그래서 설계서에 반영했다. 그리고 사전 리뷰도 했고 다시 한번 구축팀 대상 리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획으로 풀리는 거죠. 이거에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통제 혹은 또는 품질 보증 거기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풀렸을 거고요. 구축팀 멤버를 동참시켜야 되니까 일정 인력 계획에 얘가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프로젝트 플랜을 세울 때 주도하는 역할,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존을 위한 기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은 리스크가 주도하는 그런 플랜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발표를 누가 하시죠? 자, 5장 발표를 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공유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10분에서 15분) 예,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를 먼저 해주시고요. 발표 전에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음소거 안 돼 있어요. 아, 네. 네, 하십시오. 들리시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유상덕입니다. 네. 그럼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개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성 이해, 그 다음에 단계별 납품 방식 활용, 활용 상세, 그리고 주요 마일스톤 및 산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프로젝트란 정해진 기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어떤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마일스톤과 산출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작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의 이해, 그리고 단계별 납품 방식의 활용, 세 번째로 코딩에 대한 진척률 활용, 네 번째는 마일스톤 및 산출물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발견, 발명, 구현 세 개의 개념적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세 개의 단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발견은 프로젝트 초반에 이제 발생하는 단계이고, 이 발견에서는 진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 상세 작업 내용으로는 사용자 인터뷰나 프로토타입 구축 같은 것들이 있고, 이 발견에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반에는 발명이란 단계가 이제 수행되고, 이 부분은 이제 발견해서 도출했던 어떤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발명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어떤 기능이나 클래스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는 단계이고, 불확실성이 또 확실성으로 변경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단, 이 발명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나 답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후반에는 구현 단계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낮아지고 어떤 실질적인 이제 코딩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이 세 개의 단계들이 세부 단계마다 실행이 되면서 그 작업 시에 이제 실행이 되고 서로 이제 중복되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단계별 납품 방식을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그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단계별 납품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의 어떤 워터풀 방식보다는 계획과 리스크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기존의 워터풀 모델이고, 오른쪽이 이제 단계별 납품 방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어떤 상세 구축, 릴리즈 이런 단계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약간은 프로토타입식으로 우선순위 기반으로 이렇게 릴리즈를 하면서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납품 방식을 이용하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우선순위 기반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는 게요. 릴리즈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릴리즈 단계별로 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테스트나 어떤 인력들에 대한 투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관리적이거나 기술적인 레벨에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프로젝트 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숨어있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 단계별 납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성공 확률을 높이고 어떤 이점을 얻는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납품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크게 이제 상류 활동과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화류 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상류 활동을 계획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립과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설계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 외에도 요구사항 개발이나 뭐 문서 작성, 관리 같은 작업들이 병행되어서 그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80대 20 법칙을 이용해서 100%를 완료했을 때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한 80% 정도로만 수행을 하고 나머지 단계에서 다시 20%의 작업을 보정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투입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입력 투입 설명에서 단계별 납품 방식은 소프트웨어 정의와 단계별 납품 방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쪽이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하위 단계가 단계별 그 소프트웨어 릴리즈 측면에서 단계별 납품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력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도 됩니다. 단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기술력이 좋은 어떤 관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계별 납품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 구축을 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기술력이 좋은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실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입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측면에 비해 많은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 납품 방식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평탄한 인력 투입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자금 흐름이나 인력 수급, 교육 같은 활용 등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코딩 진척률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코딩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보다는 중반 이후에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이 중간에 단계별 납품 부분에서 굉장히 그 그래프, 빨간 선이 이게 그래프인데 이게 급격하게 코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릴리즈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제 그 코드를 릴리즈하는 부분이라서 개발보다는 이때는 이제 품질의 향상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진척률을 이해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이제 코드가 거의 추가되는 것이 없으면은 릴리즈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이제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릴리즈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완성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요 마일스톤과 산출물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관리자나 이해관계자는 마일스톤과 마일스톤별 산출물을 보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을 작성하고 이런 마일스톤별 진도를 트래킹해서 이런 성공적인 프로젝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일스톤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며 체계화된 방법론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그 수업 자료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종류와 주요 항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만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단 이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뭐 이 단계들을 좀 축약해도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 활동 3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 납품 방식을 적용하고 코딩 진척도를 활용해서 전체 프로젝트의 현황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마일스톤과 산출물들을 제대로 작성하고 하여 이제 어떤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이따가 제가 5분 휴식 시간을 드릴 때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자 혹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다음 분이요. 6장 발표하실 분. 네, 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6장 움직이는 표적 맞추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이종성입니다. 목차는 우선 변경 통제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변경 통제 과정, 그 변경의 주의사항, 그 변경 통제의 장점,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변경 통제의 일반 사항을 말씀해 드리면은 그 움직이는 표적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제목이 주어진 거는 이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기능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경 통제가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가 이 시장 변화와 이 기술 발전 때문에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계속 이제 과거의 의사 결정이 반복되고 계속 새로운 그 수요 또는 요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그 변경의 그 수요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따라가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의 그 목적에 그 도달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변경 통제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성공의 이제 관건을 얘기하면은 변경 통제를 프로젝트 계획의 필수 요소로 취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 통제는 이 엉성한 마일스톤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이 변경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마일스톤 달성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그것을 달성했다고 넘어가게 되는 그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변경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가시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통제 과정을 말씀해 드리면요. 전체적인 과정은 변경의 영향을 따져보고 그 영향받는 당사자들에게 제한된 변경을 검토 요청을 하며 마지막으로 변경이 승인된 경우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경 영향을 따져볼 때는 모든 변경은 변경 제안서를 통해서 제안되어야 하고 그 모든 그 의견들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문서화됨으로써 그 의사결정 자료에 대한 이제 신뢰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변경위원회에서 변경 제안서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경을 그 당사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이 변경위원회에서 그 변경에 대한 검토 사안들을 취합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사결정을 그 당사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 시 고려사항 등을 말씀해 드리면은, 변경을 할 때 변경 고려사항으로 이제 그 변경에 끼치게 되는 어떤 손익, 그 다음에 일정에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제품 품질에 끼치는 영향 등을 다 고려하여야 하며, 그 변경을 고려하는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은 언제든지 변경을 고려할 수 있지만은 관례상으로 초기에는 2주에 한 번, 뭐 마지막으로 릴리스가 가까워지면 더 자주 고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의 빈도는 그 이해당사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 변경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변경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중시하는 곳에서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신속한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변경에 대한 수요가 제시될 때마다 그 변경이 즉시 진행되므로 아마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변경 통제 이점을 말씀해 드리면은, 그 불필요한 변경 감소, 리스크 제거, 현황에 대한 가시성 증가,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확실해지고 신중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각각의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해석한 바를 말씀해 드리면은, 이 변경을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잦은 변경 요구에 휘둘려 프로젝트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이 변경 통제의 주요 핵심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명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강조하는 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문서화되어 있고 그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문화가 적용이 돼서 그 변경 통제를 통해 프로젝트의 독재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 문화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 관료제를 예시로 들면서 이런 어떤 변경 통제에 대한 그 어려움이, 그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엄격화되는 이 규정 때문에 어떤 관료제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그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저자는 이 변경 통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더 잘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7시네요. 7시 1분. 네, 5분만 쉬셨다가요. 5분만. 7시 6분에 지금 컴퓨터 시간으로 7시 6분에 제가 이제 지금 발표하셨던 성공적인 프로젝트하고 변경 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쉬실 때 뭐를 염두를 하셔야 되냐면요. 항상 이 수업의 핵심은 여러분들 변경 통제의 좋은 점을 몰라서가 아니죠. 네. 변경 통제를 그럼 나는 뭐를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가?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뭐를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가? 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발표 시간이나 아니면 발표 이후에 디스커션 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내용들은 굉장히 그 뭐예요. 교과서에 충실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서 소화가 되시겠는데 프로젝트 관리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 졸려요. 예, 졸릴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라든지 그런 거로부터 오는 의문점 교과서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디스커션이 필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1분이 갔네요. 7분에 7시 7분에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 7번에 뵙죠. 자, 이게 그 책에 보시면 이게 우리 그 책의 앞에 그 차례예요. 차례. 지금 이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 생존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해. 생존이 뭔지 알아? 그런 얘기를 한 거고 2장에서는 야, 너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네, 그걸 한 거고요. 실제 3장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프로세스, 특히 상류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계획, 리스크 관리, 리스크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해라 그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 뭐 프로젝트 가식성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5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 생존을 하고 싶으면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져, 생각을 이렇게 바꿔. 그게 5장에서 비로소 이러한 사고방식이 수렴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5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실제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 화면을. 생존을 위한 준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생존을 위한 준비, 변경 통제가 나와요. 움직이는 표적화가. 그 다음이 계획이에요. 그러면 생존을 위한 개념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줬다면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당장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본게임 뛰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게임 뛰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변경을 잡아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안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성공적인 프로젝트하고 이 변경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걸로 다시 공유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5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서문인데요. 이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책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챕터 들어가기 전에 요 개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단어,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다시 다 이해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실 때 내가 뭐를 애써야 되지? 아, 이런 개념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애써야 되겠구나. 그거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주신 김병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5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란 뭔가를 찾아내고 발명하는 프로세스다.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단계별 납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계별 납품이란 소프트웨어 기능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때 중요한 기능을 먼저 완성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많은 활동들이 부분적으로 겹쳐서 진행되며 이 활동들은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것으로 옮겨간다. 프로젝트 진행 시 코딩량은 직선이 아닌 S곡선을 그린다. 그리고 코딩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중반에서 하게 된다. 코딩량을 관찰하면 프로젝트 상태를 알 수 있다. 상급관리자, 고객, 사용자는 마일스톤별 산출물의 수준을 보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자,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는 거 잘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나온 단어,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5장이 핵심이에요. 이 모든 책의 핵심입니다. 예, 깔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란 뭔가를 찾고 발명하는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뭐를 찾아 그리고 발명해요. 예. 뭔가를 찾고 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책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를 찾아요. 그리고 발명해요.
이 찾는다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문제를 찾는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사용자가 우리에게 요구한 문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치면 요구사항. 어떤 문제? 그걸 찾는 거예요. 발명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구현은 찾은 그 발명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발견은 뭐냐면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분석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같은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분석은 여기죠. 왜냐하면 분석을 한다는 건 문제가 뭔가를 개발자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법을 찾는 시작점이 돼요. 분석은. 여러분들 개발 프로세스 얘기할 때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뭐야? 아, 이거야. 그걸 아는 거고, 분석은 네가 말한 게 내가 이해한 게 이건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발자가 이해한 요구사항이에요. 개발자의 언어로 풀어내는 요구사항. 그게 분석이에요. 그러면 발명은 뭐냐? 순수 발명. 발명은 뭐냐? 설계겠죠. 설계. 그리고 그 설계가 구현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세 설계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가 구현, 코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시험에 항상 내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럼? 이 물음표는 발견, 발명, 구현이 다 오버랩되죠. 그렇죠? 발견, 발명, 구현이 다 오버랩돼요. 발견과 발명, 문제가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오버랩되는 거는 분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럼 실제 이걸 구현해야지. 거기에 오버랩되는 건 상세 설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견, 발명, 구현에 다 오버랩되는 건 뭘까요? 여기가 아키텍처예요. 이 아키텍처는 문제도 디파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구현 가이드까지 그것을 담는 게 아키텍처예요. 자,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은 이 발견, 발명, 구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무자르듯이 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발견이야. 여기까지는 발명이야. 이렇게 자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통섭적으로 다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이걸 염두로 깔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보시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란 뭔가를 찾아내고 발명하는 프로세스다. 이거 이제 이해됐죠? 아, 발견, 발명, 구현. 아까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 가운데는 아키텍처. 이해됐어요? 이런 과정이에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계별로,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둬서 릴리즈를 하라는 거예요. 릴리즈를. 이 얘기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다. 그쵸?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다. 그런데 상류 때는 다 개념이다. 하류는 실체다. 그쵸? 이 하류 단계 때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데모 보는 거다. 그쵸? 이 데모 본다는 게 뭐예요? 결국 릴리스가 돼야 데모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동작하는 걸 보니까. 예. 그러면 데모를 한 번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릴리스를 하고 걔를 데모를 봐라. 그 얘기예요. 다시 돌아갈까요? 단계별 납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계별 납품 방식을. 단계별 납품 방식이란 소프트웨어 기능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납품하는 거예요.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실제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개발 플랜을 세우는 것보단 릴리스 플랜을 세우는구나. 그리고 이 원칙을 따른다면 내가 얼마나 자주 릴리스를 해서 내가 정말 눈으로 까서 보게끔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 내가 이거에 애를 써야겠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이때 그럼 어떤 거를 릴리스를 처음에 할 건가? 중요한 기능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가 높은 거.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많은 활동들이 부분적으로 겹쳐서 진행된다. 이 그림 봤죠? 이 그림. 겹쳐서 진행이 돼요. 발견, 발명, 구현이.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 끝났어. 설계 끝났어. 구현 끝났어. 야, 이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겹쳐서 진행이 되니까 어떤 펑션들이 이렇게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요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다 끝났어? 릴리스 보자. 요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다 끝났어? 요거 릴리스에서 보자. 요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다 끝났어? 요거 릴리스에서 보자. 라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S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때. 그리고 계획도 이렇게 수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활동들은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것으로 옮겨간다. 아까 제가 표현한 용어로 치면 상류에서 하류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단계별로 납품할 수 있는 플랜, 단계별로 납품을 해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모니터링 통제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발견, 발명, 구현이 막 섞여서 돌아가니까 걔를 기능별로 나눠서 어떤 기능을 언제 릴리스한 걸 보자. 어떤 기능을 언제 또 릴리스해서 보자. 이런 식의 프로젝트 플랜을 세우는 게 좋지. 그냥 전체 모든 거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식의 플랜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또 볼까요? 프로젝트 진행 시 코딩 양은 직선이 아닌 S곡선을 그린다. 직선이 아닌 S곡선을, 제가 항상 시험 문제네요. 코딩 양이에요. 누적 코딩 양이에요. 이 누적 코딩 양은 항상 직선이 아닌 S곡선을 그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직선이 아닌 X곡선을 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커밋되는 코드의 양을 찍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점점 코드의 양이 늘어지겠죠? 어느 순간 완전히 피크를 칠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코드 수정을 하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하루하루 커밋되는 코드의 양을 봅니다. 이놈을요, 적분해요. 누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분을 해버리면 시간이 이렇게 가면 누적으로 쌓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S곡선인 거예요. S곡선.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거의 공식처럼 볼 수 있는 게 누적 그래프를 그리면 S그래프가 나옵니다. S그래프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한 그래프,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적분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매일매일 커밋되는 코드의 양을 본다고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물론 여기서 미비하게 오를 수는 있어요. 미비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시작하자마자 막 코드가 확 올라갔다가 코드가 빠졌다가 다시 코드가 이렇게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거를 적분을 해봐요. 적분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쭉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쭉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가 S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계단형이에요. 계단형 그래프. 그러니까 S 그래프가 아닌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코드 사이즈가 확 늘어났어요. 이때. 아, 그러면은 베이스 코드를 갖다가 넣나 보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갖다가 넣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간이 좀 지나서 코드가 또 확 빠졌네요. 여기에. 아, 넣었던 베이스 코드 혹은 오픈소스 코드를 테스트하고 뺐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프로젝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또다시 정상적으로 만일 이 S그래프가 프로젝트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S그래프 나오면 이때는 커밋이 많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가 많이 달렸네. 이때는 누적 그래프가 완만하게 되니까 프로젝트가 안정세로 돌아갔구나.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확 오르고 있구나. 완만해졌구나. 초기구나. 중반이구나. 끝나가는구나. 프로젝트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올라갔다가 평평해졌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오면 이때는 코드가 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누적 그래프가. 그러면 개발자들이 일단 노나? 아니면 무언가에 지금 막혀있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코딩 양은 직선이 아닌 X곡선을 그린다. 그리고 코딩은 대부분 프로젝트 중반에서 급하게 증가하게 되죠. 코딩 양이. 코딩 양을 관찰하면 프로젝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해요. 코드의 품질을 알면 프로젝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OX X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상태는 코딩 양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S곡선을 그린다. S곡선.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일 수 있어요. 이런 S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S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S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X곡선을 나오는 게 노멀한 케이스인 거고 계단형으로 나올 때에는 계단이 나올 때마다 직감하셔야 돼요. 뭐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는 뭘 애써야 된다고 했어요? 단계별 납품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내가 돌아가는 거 봐야겠다. 제가 지금 어느 회사 프로젝트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다 되지 않았어요. 한 60% 됐거든요. 지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릴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테스트하고 보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게 한 80% 정도 되면 이틀에 한 번씩 릴리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르면 매일 배포를 해요. 매일. 그래서 매일 볼 겁니다. 그래야 통제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뭘 보냐? 코딩 양을 보는 거예요.
코딩량. 이 코딩량, 누적 코딩량이 S곡선을 그리는가 그리지 않는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애써야 될 것들. 그 다음 또 이제 볼까요? 여기 이후 상급관리자, 고객, 사용자는 마일스톤별 산출물의 수준을 보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예. 마일스톤 산출물 수준을 보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마일스톤 산출물은 이런 예시들이 나와요. 이런 예시들이. 그런데 이 마일스톤 산출물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뒤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 때 보시면 이 마일스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상세 마일스톤이라고 해요. 상세 마일스톤. 자, 상세 마일스톤이니까 마일스톤은 영어로 아시죠? 이거잖아요. 이 상세는 영어로 뭘까요? 이 상세는 영어로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채팅 날려보세요. 상세는 뭘 것 같으십니까? 우리 발표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세가 뭘 것 같으세요? 디테일? 디테일 마일스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상세는 바이너리 마일스톤. 바이너리. 번역을 상세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너리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다들. 바이너리. 바이너리가 어떤 뜻입니까? 0 아니면 1이잖아요. 0, 1, 0, 1. 트루, 폴스, 트루, 폴스. 네. 그럼 상세 마일스톤, 바이너리 마일스톤을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바이너리 마일스톤을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0, 1, 0, 1, 0, 1. 관리자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이거예요. 됐으면 1, 안 됐으면 0. 바이너리 마일스톤. 그거를 매일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매일 하루 단위로 됐어, 안 됐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풀어진 마일스톤. 그게 상세 마일스톤, 바이너리 마일스톤이에요. 헉하죠. 프로젝트를. 그런데 만약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그 모든 기간의 상세 마일스톤을 뿌릴 수는 없죠. 쉽지 않죠. 그래서 롤링 웨이브 방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롤링 웨이브. 네. 롤링 웨이브 방식.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롤링, 굴러오는 웨이브. 물결? 뭐, 이런 거네, 그죠? 네. 보통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만약에 4개월짜리 프로젝트면,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3개월에 대해서는 단계별 납품 1 정도만 정해요. 이때 한다, 이때 한다, 이때 한다, 이때 한다. 아, 이때 고객한테 데모 해야 돼? 이때 해야지. 이거 니스크가 되게 큰 프로젝트야. 그러면 자주 납품해야겠죠. 자주.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니스크가 커. 그럼 자주 납품을 하고요. 니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드문드문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단계별 납품 일정 정도만 수립을 하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뭘 하실 수 있어요? 바이너리 마일스톤 할 수 있다. 예.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매일매일 너무 못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이 바이너리 마일스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일리 빌더의 개념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빌드. 매일 빌드하는 거 말하죠? 매일 빌드하는 거. 매일 완성본으로 커밋해서 통합 빌드가 되게 하는 어떤 프랙티스죠, 저게. 그러니까 매일 개발자가 완성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로 업무가 할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게 바이너리 마일스톤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이런 마일스톤, 상세 마일스톤 얘의 수준을 보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란 건 뭐예요? 첫 번째, 단계별 납품 방식으로 계획하고 납품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코딩량 봐라. 코딩량. 코딩량을 봐서 누적으로 S그래프가 나오는지를 봐라. 계단이 나오냐? 그럼 계단 나오면 이상한 거다. 그거 애써라. 세 번째, 마일스톤별로 산출물을 볼 수 있게 해라. 특별히 됐다 안 됐다. 바이너리 마일스톤으로 풀어내라. 이거를 애써라. 이게 이 5장의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5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6장으로 갈게요. 6장. 자, 6장. 생존을 위한 준비. 그럼 이제 개념은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위한 준비. 뭘 준비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변경 어떻게 할 거냐? 변경.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변경을 요구사항의 변경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변경들이 있어요? 요구사항의 변경도 있어요. 외부 연동 API의 변동도 있을 수 있어요. 인력 변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프레임워크의 변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런 변동. 근데 변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변경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변경을 통제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프로젝트를 원래 리스크 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시점에서의 정보로 짧게는 다음 주, 길게는 한 달, 두 달, 6개월 뒤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변경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이거 변경될 수 있는데 싶은 걸 찾아내야 돼요. 조금 약간 격길로 잠깐 가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을 할 때도 말이죠. 좋은 디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경되는 모듈, 변경되지 않는 모듈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예요? 변경되는 모듈. 이게 abstract 클래스. 잘못 썼네. 이쪽이죠. 이게 abstract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거죠. 변경이 되는 거. 이게 구현체죠. 구현체.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변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관리에서도 변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변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경되는 거 언제 바뀌었어요? 몰랐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잡아야 돼요? 뭐를 애쓰셔야 됩니까?
변경이 안 되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되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변경이 된 거를 알아야 돼요. 왜 변경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약속한 거에 의해서 생뚱맞게 변경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변경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마라. 이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발표하신 분? 네. 효율적인 프로젝트는 변경을 통제하지만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변경이 프로젝트를 통제한다. 성공적으로 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경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고 주요 산출물에 대한 변경을 통제해야 한다. 예. 자, 이 내용도 요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효율적인 프로젝트는 변경을 통제하지만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변경이 프로젝트를 통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변경이 프로젝트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폭주하게 돼요. 갈팡질팡. 예. 자, 그러면 변경을 통제하려면 사전적으로 그 사전 조건이 있어요. 뭔가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 여기까지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이 이상은 안 돼요. 라고 선을 쫙 꺼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쫙 껐어요. 이 안에서는 막 바꿔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못 바꿔요. 이제 이 선을 넘으면 당신과 나의 약속에 의해서 변경을 허용할지 말지를 정해야 돼요. 이 선 넘지 마요.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을 그어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죠. 얘를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그러므로 변경을 통제한다는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베이스라인을 설정해요. 이게 깔리는 거예요. 아니 뭐 베이스라인 근거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이 선을 넘을 때는 나랑 이제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라는 거를 정하지도 않는데 뭐 바뀐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형상관리에서 베이스라인을 긋는 약속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베이스라인을 긋을 거냐, 언제 그을 거냐, 어떻게 그을 거냐 이거를 관리할 때 정하셔야 돼요. 이 베이스라인을 걷는 대상체 얘가 뭐예요? 마일스톤 중에서 이건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바꿔도 내가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만큼은 내 허락받고 해. 이런 거 있죠. 그거 정하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계획을 바꿀 때는 내 허락받아.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계획 바꿀 때. 두 번째, 요구사항 바꿀 때 내 허락받아. 이 두 가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더 심하게 하는 데는 뭐 코드조차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우리가 테스트를 좀 강화해야 되면 테스트 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TC도 들어갈 것이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을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른다. 야, 우리 베이스라인 언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긋지? 이걸 정하란 말이에요. 왓은 설명했어요. 언제도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how는 뭐냐면 서버전이나 깃에서 태깅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베이스라인을 긋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효율적인 프로젝트는 변경을 통제하지만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변경이 프로젝트를 통제한다. 성공적으로 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경위원회를 설립하여 자, 이 설명을 이제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 변경을 제한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정한 룰이라는 것은 언제 베이스라인을 긋을 거냐, 어떻게 긋을 거냐, 무엇에 대해서 긋을 거냐 그걸 정하라는 얘기였죠.
야, 우리 이거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건 내 허락받아. 아, 그거는 그러면 태깅 달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다 보니 여러분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들도 깃이나 뭐 서버전이나 혹은 기타 드랍박스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드랍박스나 뭐 쉐어포인트나 이런 거에서 이 문서조차도 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코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문서도 깃이나 서버전에서 이력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룰에 따라서 변경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룰. 예.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표정 맞추기, 변경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아, 이 룰을 정해야 되는구나. 어떤 룰? 뭐를 언제, 어떻게 베이스라인을 긋 것인가. 이 룰을 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룰이에요. 예, 두 번째 써야 될 것. 얘를 변경할 거냐, 하지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얘를 변경할 거냐, 하지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매번 할 때마다 CCB, 여기 보면 변경위원회라고 있어요. CCB, Change Commitment죠. Commitment 보드, 커밋 보드인가 커밋먼트 보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CCB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CCB. 예. 매번 이런 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CCB를 수집한다. 아, 말도 안 되죠.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CCB를 소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집도 안 돼요, 잘.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실제 통제를 할 때 가이드를 드리면 자, 아까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건데요. 얘를 CCB를 소집을 해야 되는 변경 건인지 아니면 PM선에서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변경 건인지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보통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change request의 priority, severity 뭐 이런 걸로 오죠. priority는 긴박하냐 이런 뜻이죠. severity는 중요하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런 걸 가지고서 change request 보통 요구사항 많은 경우가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0부터 5점까지를 주는데 4.5점은 CCB를 소집하자. 나머지 1, 2, 3은 PM이 알아서 하자. 이런 기준을 정하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설명 안 하고 넘어왔네요. 지금 생각났네. 자, 앞으로 잠깐 다시 갈게요. 아까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이 5장이 전체 이 교재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림을 전체 이 책에서 나오는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뽑아라. 그럼 얘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그림. 지금 보시면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설명 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상류죠. 여기까지가 하류. 예. 그리고 이 하류 때는 자주 릴리스에서 데모를 봐라. 그 얘기고요. 상류 때는 개념이니까 리뷰를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생존을 위한 준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파트 2, 생존을 위한 준비, 그 중에 6장, 변경 통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생존을 위한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 언제 해야 되는 건가? 요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상류 때. 지금 생존을 위한 준비, 파트 2의 생존을 위한 준비.
그래서 뭐 변경을 통제하라, 사전 계획을 수립해라, 요구사항을 개발해라, 아키텍처를 수립해라, 품질 보증을 수립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부터 나오게 돼. 그런 것들 다 지금 언제 하라는 거냐면 준비잖아요. 준비. 파트 2.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구축하기 전에 이 상류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들 있죠. 변경 통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1번 베이스라인 언제 긋냐, 누가 긋냐, 어떻게 긋냐. 두 번째 거 변경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 기준 PM이 할 거냐 CCB가 할 거냐 그런 기준 언제 하라는 거예요? 상륙 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CCB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CCB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할게요. 예. CCB를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면 킥오프 미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킥오프 미팅. 킥오프 미팅을 할 때 하기 전에 사전에 한 1, 2주 전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을 흔들 걸로 예측되는 요구사항을 많이 흔들 걸로 예측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런 분들을 서너 명 찍어놓고요. 그분들에게 우리 변경통제위원회로 모시려고 하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뭐 물어보시기도 할 거고 안 하고 안 한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그래서 서너 명을 모아요. 그러고 나서 킥오프 때요.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거고 범위는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을사을사해서 좀 잘해봅시다. 박수치고 회식하러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해봅시다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변경이 없을 수는 없으니 우리 합리적으로 이 변경을 좀 잘 통제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2주 전에 찍었던 서너 명 있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 그 감사장이나 그 졸업장 받을 때 그 뭐예요 그 상패 같은 거 있죠. 상패 공모상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파란색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요. CCB 위원회 임명장 해가지고 한 서너 개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킥오프 미팅 때 한 사람씩 불러요. 우리 정기석 이사님 나와주세요. 우리 서유정 이사님 나와주세요. 이름 불러요. 불러서 이분들이 우리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결정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변경통제위원회로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PM이 그분에게 이렇게 그 상장 수여하듯이 주고요. 다 박수 쳐. 박수 치고 사진 찍어. 예. 그리고 프로젝트 요즘 온라인으로 다 프로젝트 관리를 하니까 거기다 올려. 메일 뿌리고. 예,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공식적으로 뭘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상패 하나 만드는데 2만 원도 안 돼요. 예, 2만 원 안 돼요. 15,000원이면 한 번. 4명이면 6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다가 요청권이 막 들어왔어. 변경사항 요청권이 막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회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변경권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분들을 소집하십니까? 뻔하지 뭐.
톡을 날리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러죠? 예.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정기성님, 신서영님, 우리 두 이사님 CCB위원회로 쫙 사진도 찍고 그 임명장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에게 종이에다가 이번 언제 어디서 이런 변경건에 대한 확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정기석 이사님 언제 와주세요. 혹 못 오실 경우에는 첨부된 이 변경건을 다 오케이 하는 걸로 알고 아니면 개발팀에게 위임하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식 종이 한 장으로 인쇄를 하십시오. 그리고 걔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맙다고 커피 쿠폰 하나 넣어요. 그래서 그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메일로 또 써요. 우리 정기석 이사님 언제 이렇게 와주세요라고 제가 또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딱 보내요. 자, 그러면 정기석 이사님은 그 CCB 모집 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상품권, 커피 상품권과 함께 받았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메일도 왔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거기에 만약에 당신이 못 오면 그냥 여기서 결정된 거 따르는 걸로 알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직접 정기선님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받으면.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음소거 키시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아니, 무조건 참석할 것 같아요. 네, 저런 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무조건 참석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이건 타이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이건 내가 좀 의견을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이메일에 대해서 회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왜 할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면 왜 CCB가 동작할까요? 왜?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네. 정성을 다했죠. 정성.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포멀한 방식으로 킥오프 때 얼마 안 되니까요. 임명장 수여식 그 증표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라 홈페이지에 올려요. 아니면 컨퍼런스에 대문짝만하게 올려.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변경통제위원이시라고 올려요. 그러면 정기성님은 까먹어요. 자기가 그걸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정말 변경을 해야 할 시점이 있어서 논의할 상황이 왔을 때 그 링크와 함께 이메일도 보내고 더 중요한 거 등기 우편으로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제가 하나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두껍게 왔어요. 두껍게. 저한테도 왔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보냈더라고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길래 법원에서 우편이 왔냐. 법원에서 우편이 뭐 좋은 일로 오겠어요? 그죠? 예.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뭐 증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벌금 뭐 이런 거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거 엄청 두껍게 왔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되니까 떨리는 손으로 그 우편을 뜯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근데 다 읽었어요. 5페이지에 걸친 A4 용지 문서였는데 다 읽었어요. 결론은
저보고 3만 원 벌금 내라. 왜냐하면 그 법인을 운영을 하면 대표이사 등기를 재신임을 3년마다 해서 제때제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상법 위반이다. 네가 이때 나 다시 등기 저희 대표이사예요 라고 이렇게 등기를 법원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가 신고 안 했지. 3만 원 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만 원 내고 끝났어요. 그런데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이따먹게 두꺼운 걸로 블라블라 써서 오니까요. 일단 10대 쫄아요. 이게 뭔가. 근데 읽어보면 그냥 3만 원 벌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등기 우편의 힘이라니까요. 등기 우편. 보내실 때도 직인 찍어요. 네, 뭐 프로젝트 도장 있으면 그런 직인 찍어서 보내요. 그런 식으로 하면 CCB는 동작한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죠. 왜? 그 생존을 위해서 문명화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문명화된 방식으로 부르는데도 거부하면 그건 사실 뭐 어떤 방식이든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 방식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분명히 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고요.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질문 없으시죠? 네. 있으시더라도 밴드에다 올리십시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읽고 그 질문을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발표가 있으시죠?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